중국이 좀 왕조가 많죠. 하상주, 진한, 수당, 송원, 명청, 위진 남북조니, 5, 16구이니, 동준이냐 서준이냐 서진이냐 동진이냐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맥락을 딱 이해하면 틀거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중국의 고대 왕조인 하상주, 춘추 전국 이때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상 사마천이 이야기한 최초의 왕조는 하나라인데 요임금이 통치하던 나라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실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중국 측에서 우기고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하 국가도 역사적으로 실제 한다라고 거의 굳혀진 상태예요. 고고학적인 그 유적 유물의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예를 들면 하나라의 대표적인 게 이리두 유적 같은 게 대표적인데 통납토성이 천호대교부터 올림픽대교 사이에 있잖아요. 이 둘레가 4km인데 절반 정도 되는 유적지가 많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워낙 초기의 고대 국가고 선사시대에서 벗어나지 얼마 안 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 하나라를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튼 중요한 거는 한 2000년 전 시점에 이미 고대 왕조가 등장을 했고 건설해 나갔다라는 것이 지금은 거의 입증이 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옛날엔 하은주라고 배웠었죠.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상나라. 인류사에서 청동기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가장 최고조로 발달한 나라예요. 각종 괴물 얼굴을 상징하는 막 청동소, 청동잔, 청동기구, 청동제식 등등등 옛날 문헌들을 보면 솥에 다리가 몇 개 달렸어 하면 3개 달렸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 3다리 솥의 전통을 만든 게 상나라예요. 또 하나는 이제 갑골문으로 좀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갑골 같은 걸 통해서 이때 이제 한자의 원형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통상 신정정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국가가 초기 형성이 되면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억압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지배층들이 등장하면서 비슷비슷하게 살던 사람들 중에서 궁궐이 생겨나고 막 이렇게 제사 지내는 공간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귀족들의 거주지와 못 사는 일반 민중들의 거주지가 구분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상나라 시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게 순장이죠, 순장. 그러니까 이제 지배자가 죽을 적에 사람을 이제 넣어서 같이 매장하는 형태. 그냥 살아있는 채로 묻는 경우도 있고 혹은 죽여서 묻는 경우도 있고 목만 톡톡톡 잘라서 신체를 분할해서 또 넣기도 하고 등등등 진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인신 구속들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상나라는 어찌됐건 중국의 지형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안 나시면 전편을 보세요. 알았죠? 예. 근데 뭐냐? 중원과 관중이 있다고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상나라는 중원에서 성장한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황허 문명이 차곡차곡 발전해서 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더 큰 나라를 세워요. 근데 거주지로 봤었을 때 이 주나라의 근거지가 관중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벌써 관중이 중원을 점령하는 첫 번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만큼 중화 문명권이 커진 거죠. 황하 하류 지역, 중국 화북의 귀퉁이에서 시작했다는 게 2배로 넓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국 역사는 우리가 주나라 때부터 보통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왕은 신성한 존재잖아요. 이때만 해도 신정 정치니까. 근데 왕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렇지 신하가 왕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하늘이 점지한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문명권에서는 그냥 대충 덮었어요. 제우스 신이 아테네 신이 몰아냈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 파라오의 등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고민 없이 덮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중국에선 이게 이 시대 때 굉장히 큰 화두가 된 거예요. 35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시작하냐면 이 명분과 당위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 때 등장하게 된 개념이 뭐냐? 그게 천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거잖아요. 나는 천손의 자식이다. 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다. 내가 지배층의 이유는 그냥 절대적인 건데 하늘의 뜻은 따로 있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지배자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철학적으로 확 끌어당기면서 발전시킨 사람이 우리한테 그 유명한 맹자죠, 맹자. 춘추 전국시대 때 나와서 이 천명이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굉장히 체계화시켜요. 핵심이 3가지인데 첫째, 천명은 존재한다. 즉 하늘의 뜻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 권력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명이 용환이한테 있는지 저 앞에 있는 임 작가한테 있는지 요즘에 주식 때문에 힘든 우리 피디님한테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하냐? 맹자 얘기죠. 민본. 백성을 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백성이 행복하게 살면 천명은 그 군주에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본이 안 이루어지면 지금은 천명이 없는 인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왕이 아닌 거죠. 천명의 부유를 안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왕인 척하는 소인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몰아낼 수 있는 이 논리적인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뭐죠? 되게 익숙한 역성혁명인 거예요. 역성혁명. 다른 여타의 지역들이 갖고 있지 못한 어떤 민본, 천명, 역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체계화가 된 거죠. 주라는 나라에서 자신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그 천명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화두가 됐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기원전 771년 견융이라는 이민족이 주나라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왕실이 이제 점점 무뎌지다 보니까 막질 못하고 멸망하진 않고 수도를 호경이라는 데서 나급으로 옮겨요. 근데 수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니까 그때부터는 동주시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주왕조인데 서주동주라는 말을 쓰게 될 때는 그 시대를 구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힘을 잃고 왔는데 주나라는 원래 봉건제 국가거든요. 나라를 새롭게 통일한 다음에 자기의 종친과 친척과 공신들한테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 통치를 한 거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영토가 크고 그때만 해도 그런 걸 관리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견융한테 당해가지고 밀려오고 나니까 이 흐물흐물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심점이 무너지니까 아직까지 주나라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거 기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몰라 뭐 이런 단계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랑 심용환 제후국과 심용훈 제후국이 있는데 이게 따지고 가면 한 300년 전에 같은 가문이야. 만나면 같은 청성심씨네요 얘기는 하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그냥 청성심씨일 뿐인 거지.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왕실이 벌써 몇백 년 내려오다 보니 말이 좋아 제우지만 실제로 남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춘추시대. 눈치 보고 싸우긴 싸우죠. 싸우는데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사이가 혼란한데 내가 쫙 문제 해결한 다음에 봐봐 내가 우리 주왕실을 위해서 했다. 제 나라 환공이 이제 일대 패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주왕실의 권위도 있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상태에서 눈치 싹 보면서 권력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다가 전국 시대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전국 시대는 전쟁 전자를 쓰는 거거든요. 진나라의 진시황 전에 다른 군주가 아예 주왕실을 접수해버려요. 그 왕실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냐? 내가 천하의 패자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전국 칠웅은 전국 시대 때 7개의 어떤 이 웅지리신이 나라들 얘기하는 거죠. 이 7개 국가들이 이제 사생결단하는 거야. 죽어! 정말 천하를 다스려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지만 합종연행 같은 거. 약자들끼리 연대를 해서 강제를 막는다. 그러면 약자들 한 명 한 명씩 분열시켜서 한 놈씩 죽인다. 뭐 이런 전략과 전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그거를 최종적으로 통일한 게 이제 진나라가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중국사를 하나도 몰라도 춘추 전국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춘추 전국 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냐면 중국이라는 역사가 작게는 동아시아 그리고 인류사에서 확 치고 나오면서 대표적인 문명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 시기로 봐요. 왜 그러냐? 이때 제후들끼리 경쟁을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경쟁을 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이길 거야? 이 싸움을 두고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이때가 이제 철기가 막 보급이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금속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근데 철기는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새로운 무기 속에서 농업과 상업이라는 흐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국가를 잘 이끌어갈 것이냐. 이때 등장하게 된 게 군현제와 관료제예요. 이게 결정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제후국들이 살아남으려고 막 머리를 머리 아파 막 굴리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대답이 비슷하게 찾은 게 뭐냐? 기존의 전통을 다 깨야 된다. 전국을 똑같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몇 개로 쪼개는 거죠. 그걸 이제 군현으로 나눈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관료를 파견하는 거예요.
이 국가의 법전이 있는 거죠. 그 법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이 운영을 하니까 국가가 하나의 굉장히 단일하고 효율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이 딱 세팅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군현제나 관료제 같은 고도의 행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페르시아라든지 로마 제국 그리고 이슬람 제국에서 비슷한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이렇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찾아보는 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비규환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인상파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도 거기에 누가 자리를 잡아서 행동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게 제자백가예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직 여전히 혈통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공경대부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귀족 지배층이 있는데 귀족 지배층의 말단, 그 말단을 요즘 말하면 하급 관료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계층 사람들이 이때 유능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대거 등용이 돼서 쓰이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는 절대로 권력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얘가 집안 안 좋아 똑똑하네 일로 와봐 이렇게 쓰이게 되고 또 내가 이쪽 나라에서 별 볼 일 없었는데 아주 노력을 해서 저쪽에 가서 거기 지배층 만난 다음에 다 유세를 잘하고 하니까 괜찮다 한번 이래봐 이러면서 확확 성공하는 일단은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건 상항이라는 사람이에요. 상항을 상징하는 말이 변법, 변화를 도모하는 개혁 정책인데 모든 국가는 군주를 모시면서 평소에는 농업 생산력을 유사시엔 전쟁을 그리고 여기서 공 세운 사람만 대우해준다라는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해서 이 진나라가 물론 그 전에 목공 때도 잘 나가긴 했지만 진나라 효공 때 진이 확고하게 빡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상항의 정신 같은 게 나중에 이제 그걸 체계화시킨 사람이 한비자 또 나중에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국가 운영에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얻었던 사람은 제갈량 이런 것처럼 중국의 어떤 법과 전통의 상징적인 존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유명했었고 이 시대의 마지막 방점이 뭐냐 여기서 철학이 등장하는 거예요. 공자, 맹자, 순자, 묵자,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을 하면서 단순하게 군주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무엇이 인인가, 무엇이 예인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온갖 창조적인 이야기들이 다 나왔죠. 그래서 그 춘추전국이라는 혼란기가 혼란기긴 하지만 이 혼란기를 통해서 중국이 오히려 문명의 수준이 한 단계 대거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첫 번째는 하상주 주말기의 춘추전국 시대 여기를 한 무대로 딱 기억하면 괜찮죠, 그렇죠? 춘추전국이라는 혼란을 진시황이 통일했지만 뿌르륵 무너지고 한이 오래가고 다시 위진남북조라는 혼란을 수가 수습했지만 뿌르륵 무너지고 당이 오래가고 이 일종의 패턴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큰 틀거리를 완벽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단계.